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1시간 늘어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6명입니다. 정부가 8명까지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역학조사 방식이 바뀜에 따라 QR코드나 안심콜 등 출입명부 일부화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 패스는 유지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 이용하기 위해선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되며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후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를 조정할 계획인데요. 대유행의 정점은 언제이고 새 거리두기의 효과는 있을지 이슈오늘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네, 일단 오늘 오후 6시까지 8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하루 신규 확진자 10만 명이고 20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추세인 건가요? 자, 지금 10만 명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불과 얼마 전까지 지난 2년 동안 시작부터 한 2년까지 총 환자 수가 5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죠? 전 국민 한 1%? 이제 2% 가까이 가네 그랬는데 지금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면 뭐 열흘이면 100만 명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당분간 아마 이 숫자의 증가는 계속 들쑥날쑥은 하겠지만 계속될 거다.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정부는 이 정점 이후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 밝혔는데 그 정점의 시기와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시는지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정점은요. 정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정점을 치고 내려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제 내일부터 약간 미약하지만 완화 사인을 줬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도 다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당분간 꺾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최정점이 얼마겠느냐를 뭐 여러 가지 수리 뭐 이런 쪽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수리라는 게 수학 같지만은 사실은 그 대입하는 거의 공식에 대입하는 건 사람이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계산을 하긴 하지만은 그 시기에 대입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10만 명이면은 위중증 환자가 0.4에서 0.5% 정도 발생한다고 봤을 때 결국 오늘 발생한 10만 명은 일주일 안팎으로 해서 위중증 환자로 한 400명. 그렇죠. 네. 암만 적어도 300명이 갑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치명률은 0.1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명이면 190명이 매일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10만 명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고 있지만 만일 이것이 20만 명이 되면서 10만 명에서 갑자기 20만 명이 되면 정점이 안 됩니다. 근데 10만 명에서 꾸준하게 가면서 한 2주를 하고 20만 명이 되고 나면은요, 그때는 누적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정부가 하든 우리 스스로가 하든 간에 사회적인 활동을 잠시 멈추게 되겠죠. 많이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정점을 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사람이 안 움직이면 유행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게 몇백 명이라는 수치가 매일 나오는 수치가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일부 완화한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 시기와 규모, 정도에 대해서는 어찌 평가하시는지요? 참 정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소상공인의 요구도 컸었지만 또 그분들은 너무 어렵게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1시간을 딱 늘렸는데요. 네. 저는 1시간 늘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염이 확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뭐 이익도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은 지금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시그널을 잘못 줄 잘못된 수가 시그널을 있다는 줄 수 거죠. 있어서. 예. 네. 미미한 효과, 미미하게 뭐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좀 조심하자 했다가 좀
덜 조심해도 됩니다라는 사인을 정부가 보냈을 때에 조금 더 사람들은 많이 풀어지고 안 그래도 풀어지고 싶으니까 조금 더 만남도 많이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제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방역 체계를 변환을 하면서 사실상 자율 방역에 맡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확진자가 알아서 연락을 하고 그럼 연락을 받은 사람이 가서 사서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것도 내가 조심하고 위험 의식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는 상황이 뭐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게 이 시그널이 굉장히 그렇게 허술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안일하게 좀 상황을 대처하는 상황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잘 봐야 될 시기다. 네. 어떤 사인이라도 완화 사인을 보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제시했던 0.4에서 0.5, 0.19 그 치명률과 위중증률은 지금까지인데요. 네. 만일 이게 더 진행하면서 다행히도 우리 국민의 면역이 예상보다 더 높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서 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도 됩니다. 네. 환자가 더 많이 나와도 가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치명률 0.2%는 선진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 나라에서는 0.0 몇 %까지 떨어진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누적은 0.4 몇 %이고 지금 최근 건 0.19%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의외로 좋으네. 그러면 그때 가서 풀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 시기가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표를 계속 보고 그게 통계에 근거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런 가장 네.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무엇보다 개인들의 방역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르더라고요.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자기가 집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네. 그 양성 키트를 들고요. 네. 예, 나머지는 잘 사서 버려야 됩니다. 네. 예, 양성 키트를 들고 선별진료소를 가셔야 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R 검사를 받고 이제 결과를 통보받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게 양성이 나온 분들은 다 진짜 양성이 아닙니다. 예, 네. 그중에 4분의 1은 가짜 양성입니다. 대략 4분의 1은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되 그중에 또 4분의 3은 진짜 양성이니까 네네. 이제 일체 접촉을 끊으시고 개인 방역 잘 지키시면서 가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시고 양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해당 그러니까 집중 관리인지 일반 관리인지 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해당되는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일반 관리의 경우에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당연히 고위험군도 아니고 그냥 그 문자를 집에 왔을 거 아닙니까? PCR 검사하고 집에 있는데 문자가 왔는데 양성이라고 나왔어요. 약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거를 기다리시는 동안 감기약을 사놓으셔야 돼요 집에. 아. 움직일 수 있을 때 네, 감기약을 사놓으십시오. 예, 그래서 보통 상비약들은 좀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거고요. 만일 문제가 되면 자기가 약이 없으면 이제 보건소의 도움을 받거나 인근의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연락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택 환자가 이제 수십만 명이라는데 10만 명씩 나오면요. 대부분 재택 치료를 한다고 치면은 일주일 격리했을 때 70만 명입니다. 그렇죠. 20만 명이면 14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관리 못 합니다. 공무원들 지금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특히 보건 인력들이요. 근데 그분들 연락이 되겠습니까?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감기약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집에서요. 만일 혼자서 이제 그렇게 외로이 재택 격리를 해야 된다면 자기 감시를 해야 된다면은 이 병이 폐렴으로만 안 가면 그냥 저절로 다 좋아져요. 예, 폐렴으로 가서 중증이 되고 그래서 사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고 건강한 분들은 대개 안 갑니다. 그러나 좀 애매한 분들, 또 평소에 내가 약하다 했던 분들, 한 40, 50대 이런 분들은요. 열이 계속 나는 걸 봐야 돼요. 열이 계속 나는지. 해열제를 먹지만 열이 폐렴일 때 열이 안 떨어집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을 경우. 예, 그래서 한 이틀 해열제 먹었는데 열이 안 떨어지면 서둘러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기침 가래가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네. 가래도 누렇게 돼가고 하면 그때도 병원에 가셔야 돼요. 물론 숨이 차면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숨 찬 줄 몰라요. 그래서 집에 계실 때도 좀 움직이셔야 돼요. 예, 좀 움직이고 운동을 해보고 내가 네. 평소하고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원래 산소 포화도 측정기 옛날에 다 줬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체온계는 집에 있다 치더라도 산소 포화도는 알 수가 없으니까 산소 포화도하고 비슷하게 알 수 있는 게 자기의 맥박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맥박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맥박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 그것도 안 좋은 사인입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좀 좋은 정보들 알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